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범죄의 우리가 전 시간까지 죄형법정주 위반 적용 범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범죄가 무엇인가? 자, 이 부분을 이제 들어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교재 11페이지를 가 보시면 범죄의라는 게 있습니다. 자, 범죄의, 즉 범죄란 무엇인가 이런 걸 따지죠. 그래서 범죄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항상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약간 이제 개념적으로 이제 학자분들께서 얘기하는 것들이니까 가볍게 듣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 뭐다? 형식적 범죄 개념 요게 있습니다. 형식적 범죄 개념은 이제 형식적 의의 범죄, 형식적 의미라고 쓸까요? 자, 형식적 의미의 범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범죄가 있다? 이제 실질적 의미의 범죄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형식적 의미라는 건 뭐냐면 형식이라는 건 틀이거든요. 틀. 그래서 그 틀대로 보는 건데 자, 이제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한 행위. 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이제 바로 형식적 범죄 개념입니다. 즉, 범죄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구성 요건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제 100% 맞는 말은 아닌데 전에 얘기했죠. 뭐다? 조문. 우리가 각각의 범죄에 조문들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그걸 충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법해야 돼요. 위법하다라는 건 이제 법질서가 허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가치 판단인데 말 어렵죠. 그냥 위법입니다. 자, 그리고 자, 유책,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 있는 행위가 바로 범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 깔끔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상당히 깔끔한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도대체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뭔데? 이렇게 얘기하면 답을 못해요. 그래서 있구나 정도를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 의미 행위는 이제 범죄는 뭐냐면 그럼 법익을 침해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면 반사회적 행위 등등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법익을 침해한다 아니면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견해 대립이 등장을 하는데 그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점입니다. 관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깔끔하게 설명이 되지만 이 안에 내용이 공허해지겠죠. 그러면 이걸 채울 수 있는 건 요거에 의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 의미의 범죄라는 걸 만약에 현실적으로 써버리기 시작하면은 죄형법정주를 침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현재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다? 범죄하면 이거예요. 범죄하면 뭘로 본다? 형식적 의미의 범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형식적 범죄 개념 해가지고 나오죠. 네, 가볍게 읽어보시고 그러면 그 형식적 범죄 개념에 따라 보니까 이제 범죄가 되려면 자, 이제 어떻게 된다? 바로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있어요. 범죄가 뭐가 된다?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죠. 그래서 그 성립 요건은 이제 몇 가지가 필요하다? 몇 가지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 가지가 된다. 구성 요건 해당성이 있습니다. 자, 구성 요건 해당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법성. 그 다음에 뭐다? 책임.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갖추면 범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을 또 가볍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구성 요건 해당성은 바로 이제 구성 요건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조문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조문의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이런 뜻이에요. 해당성은 그런 말이고 그다음 위법성은 뭐다? 법질서에 반한다. 그러한 행위가 법질서에 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책임은 이제 비난 가능성이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뭐가 되면 여기까지는 행위를 판단하는 겁니다. 행위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책임이라는 것은 이제 비난 가능성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겠느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사람을 죽인 녀석을 딱 잡아놓고 보니까 침 질질 흘리고 똥 싸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막 히 웃고 하루 종일 그러고 있습니다. 미친놈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심신상실자라고 해가지고 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임 능력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벌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범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은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성립 요건 중에 하나라도 흠결이 생겼어요. 즉 뭐 구성력 가능성이 없거나 위법성이 없거나 책임이 없어요. 그러면 범죄는 성립합니까? 성립하지 않습니까? 성립하지 않죠. 성립을 안 한다는 얘기는 무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수사 단계에서는 기소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범죄의 뭐다? 구성 요건 해가지고 뭐 성립 요건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복잡하게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아 이런 말이구나 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보시고요. 그래서 개념만 가볍게 보세요. 이걸 꼼꼼하게 물어보는 건 아니고 이제 이걸 자꾸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가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자 뭐죠?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거는 기억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하다? 3가지가 필요하다. 이 정도도 모른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따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럼 범죄가 성립됐다고 해서 바로 모든 게 다 끝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밖에서 보면은 범죄가 성립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처벌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사 절차를 전체적으로 놓고 따져보면은 그 다음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몇 페이지로 가냐면 325페이지로 가보세요. 그러니까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는 가볍게 읽어보고 그 다음에 325페이지로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25페이지에 가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바로 범죄가 자 뭐다? 성립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처벌 조건과 소추 조건이라는 게 있죠. 자, 그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벌 조건.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소추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처벌 조건과 소추 조건은 일단 범죄는 성립한 거예요. 아시겠죠? 성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벌하기 위해서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이제 얘는 범죄 성립을 갖췄는데 법에서 무슨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유 때문에 처벌을 못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요건 하나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것을 충족하면 뭐가 된다? 처벌하기 위한 요건.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 걸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처벌 조건에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처벌 조건에는 크게 보면 2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객관적 처벌 조건. 자, 객관적 처벌 조건. 그 다음에 위법성 조각 사유에 인적 처벌 조각 사유가 있습니다. 자, 객관적 처벌 조건과 인적 처벌 조각 사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인적 처벌 조각 사유는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일단 내용을 보면은 객관적 처벌 조건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요런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대표적인 그 예가 우리 형법에 딱 하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예는 우리 이제 형법에 들어가 보면 이런 죄가 있습니다. 사전수뢰죄가 있습니다. 자, 사전수뢰죄 129조 2항인가요?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전수뢰죄라는 것은 원래 이제 우리가 뇌물을 받는다고 하면 누가 받아야 되냐면 공무원 또는 중개인입니다. 그냥 편하게 공무원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인은 돈을 받으면 그걸 우리가 뒷돈이라고 하지 뇌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으면 뭐가 된다? 뇌물이 돼요. 자, 그런데 사전수뢰죄는 뭐냐면 아직 공무원이 안 됐어요. 아직 공무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조문이 공무원이 될 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될 자가 자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범죄는 성립을 해요. 일단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성립하는데 아직 공무원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그럼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래서 이 사전수뢰죄에서 뭐냐면 공무원이 된 사실 된 때라고 쓸까요? 공무원이 된 경우. 그러니까 공무원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안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겠죠? 그 기다려야 되는 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객관적 처벌 조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는 일단 성립을 했어요. 근데 기다려야 돼요. 처벌하기 위해서, 법원에 처벌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인적 처벌 조각서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바로 이제 우리 형법에 들어가면 친족상도례라는 게 있어요. 이랑 친족상도례가 있어가지고 과거에 뭐죠? 가해자와 범죄자와 이제 피해자 사이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간의 그런 범죄는 처벌을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죠? 이게 뭐죠? 뉴스에서 나왔던 박송씨 사건,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가 됐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효력이 정지됐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그냥 이렇게 알아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다? 객관적 처벌 조건. 여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범죄는 일단 성립을 했습니다. 성립을 했지만 뭐가 된다? 아직 처벌은 못한다. 언제까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때까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